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피부학을 함께 공부할 강사 전유진입니다. 오늘은 피부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피부 부속 기관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피부는 크게 표피, 진피, 피하지방 3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표피는요,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며 바로 이 부분을 말합니다. 신경과 모세혈관은 없고요. 외부 자극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 증발을 방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의 총 면적을 보시면요. 1.6 제곱미터에서 1.8 제곱미터이고요. 표피의 무게는 체중의 약 15에서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피의 총 면적과 피부의 무게를 엔지요. 여기서 예. 인사부터요? 아니면 인사부터요? 아니면 이렇게 처음에 NG가 나면은 예. 주로 가면 다시 처음부터.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피부학을 공부할 강사 전유진입니다. 오늘은 피부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피부 부속 기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피부는 크게 표피, 진피, 피하지방 3개의 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표피는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면서요. 신경과 모세혈관은 없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수분 증발을 방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표피의 총 면적은요. 1.6 제곱미터에서 1.8 제곱미터이고요. 표피의 무게는 체중의 15에서 17%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표피의 총 면적과 표피의 무게를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로도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진피는요, 진짜 피부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피부로 피부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피의 특징은요, 나이가 들수록 탄력을 잃어가면서 진피층의 특징은 얇아집니다. 그리고 진피는요, 표피보다 10배에서 40배 정도가 두껍습니다. 표피의 구조를 보시면요, 학자에 따라서는 5개의 층으로 나눌 수도 있고 혹은 4개의 층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요, 우리가 제일 바닥을 기저라고 하거든요. 여기 기저층, 그리고 유국층, 다음은 과립층, 투명층, 각질층, 이 순서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4개의 층으로 나눴을 때는요, 투명층이 바로 빠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저층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기저층에는요, 멜라닌 형성세포와 각질 형성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저층은요, 물결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기저층에서 각질 형성세포가 끊임없이 분열을 해서 유국층을 지나 각질층까지 올라오는데요. 정상 성인은 28일이 걸립니다. 이거는 달리 표현하면 4주라고도 할 수 있고요. 어린이는 세포 재생이 빠르기 때문에 일주일 혹은 7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노인 같은 경우는 세포 재생이 느리기 때문에 40일 이상이 걸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28일, 7일 이러한 것을 각질 주기화라고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각질 형성세포와 멜라닌 형성세포의 비율을 보시면요. 각질 형성세포 4개에서 10개당 바로 옆에 멜라닌 형성세포가 있습니다. 멜라닌 형성세포와 각질 형성세포의 특징은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멜라닌 형성세포는요. 피부색과 모발색을 결정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인종에 관계없이 멜라닌의 숫자는 동일하다는 것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저층에는 머켈 세포가 있습니다. 이 머켈 세포는요,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촉각 세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국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국층은요, 랑게란스 세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랑게란스 세포는요, 면역 세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을 유년 시절이라고도 하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 유치원도 가고 유아원도 가죠. 여기처럼 유자를 따서요, 어린이 세포다, 유국층, 이런 식으로 연상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은요, 밥도 잘 먹고 물도 잘 마시죠. 그만큼 유국층은요, 표피 중에서 영양도 가장 풍부하고 수분도 가장 풍부한 층입니다. 또한 아기들 같은 경우는요, 세균에 쉽게 전염이 되면 안 되겠죠. 여기는 바로 면역을 담당하는 랑게란스 세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립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성장되어지는 과정이다. 과립층, 이렇게 연상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과립층의 특징은요, 바로 수분 저지막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레인 방어막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는요, 여러분, 기저층에서 각질 형성 세포가 올라오면서 세포는 점점 수분도 잃어가면서 평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는요, 핵이 있는 유핵층과 핵이 없는 무핵층이 공존하면서요, 이때 세포가 죽어가면서 케라토히알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과립층을 채웁니다. 그래서 과립층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과립층에서 가장 중요한 거, 시험에서도 출제가 자주 되는데요, 바로 피부의 각화 과정이 시작되는 단계이다. 이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명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투명층은요, 손바닥과 발바닥, 우리 인체에서 손바닥, 발바닥이 투명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이 투명하게 보이는 것은요, 엘라이딘이라는 반유독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라이딘의 특징은요, 수분을 튕겨내고 외부 이물질의 침투를 방지합니다. 손바닥, 발바닥 투명층이다. 이 부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각질층, 피부의 맨 바깥쪽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특징은 박리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박리 현상은 피부가 떨어져 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겨울철에 볼에 피부가 하얗게 일어나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피부가 탈락하는 박리 현상 과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각질층에는요, 천연 보습인자, 즉 NMF가 있습니다. 천연 보습인자의 특징은요, 수분 보유력이 높고요, pH 지수를 높입니다. 우리 각질층을 보시면요, 라멜라 구조라고 합니다. 라멜라 구조는 즉 벽돌 구조인데요, 각질, 그 다음에 지질, 각질, 즉 지질, 이렇게 벽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멘트 역할을 하는 지질의 구성 성분을 보시면요,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세라마이드입니다. 그리고 지방산, 콜레스테롤, 이러한 비율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은 진피층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표피에서 가장 밑에가 무슨 층이라고 했죠? 기저층. 기저층의 특징은 멜라닌 형성세포와 각질 형성세포가 있다. 멜라닌 형성세포와 각질 형성세포의 특징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그 다음 어린이층으로 넘어간다. 어린이세포층, 유국층이 있겠죠? 유국층의 특징은 표피에서 가장 두껍다. 영양도 풍부하고 수분도 풍부하다. 그리고 다음은 어른으로 되어가는 과정이다. 과립층. 과립층의 특징은 수분 저지막을 가지고 있어서 외부 이물질 침투를 막고 수분 침투를 방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투명층이죠. 투명층은 우리 인체에서 두 곳, 어디가 있다고 했죠? 손바닥, 발바닥. 그 다음 무슨 층이라고 했죠? 각질층. 각질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부에 박리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피의 구조를 보시면요, 진피는 표피와 피하지방 사이에 위치해 있고요, 표피보다 10배에서 40배 정도 두껍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피는요, 유두층과 망상층, 이층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유두층의 특징은요, 유두층에는 바로 모세혈관이 있기 때문에 표피에 영양을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림프관과 신경, 감각기관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다음은 바로 망상층. 콜라겐과 엘라스틴, 무코다당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섬유 모양으로 그물 조직처럼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물망을 따서 망상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콜라겐 섬유의 특징은요, 주름과 관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엘라스틴은 탄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그물 조직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 사이를 메꾸고 있는 것이 바로 무코다당류입니다. 무코다당류는요, 여러분 TV에서 달팽이 점액물질 화장품을 많이 팔죠. 그 성분이 무코다당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콜라겐이랑 엘라스틴을 만드는 세포가 섬유아세포입니다. 다음은 진피의 구성세포를 보시면요, 여기 이동성 세포라는 것은요, 면역세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식세포, 백혈구, 림프구. 여기 비만세포를 보시면요, 비만세포는 진피 안에 존재 있습니다. 대부분 비만세포라고 하면 피하 지방에 존재했다고 잘못 생각하시는데요. 이 비만세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비만세포는요, 햇빛을 받으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하 지방은요, 영양과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고 체온을 유지한다. 그리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뼈와 장기를 보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부의 기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피부의 기능은요, 먼저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자외선에 대한 보호. 각질 형성세포, 멜라닌 형성세포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이건 쉽게 이해시켜 드리자면요, 피부에 많이 노출된 어부라던가 농부는요, 피부 조직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왜? 각질 형성세포가요, 혹시라도 피부암에 걸릴까봐 얘네들이 조직을 두껍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멜라닌 형성세포는요, 우리가 여름에 바닷가 가면 피부가 까무잡잡하게 타죠. 왜 그러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멜라닌 형성세포들이 피부 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각질 형성세포, 멜라닌 형성세포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다음은 세균에 대한 보호. 우리의 피부는요, pH 4.5에서 6.5, 즉 약산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피부가요, 알칼리일 경우에는 세균 침투가 쉬워서 염증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서는요,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땀이랑 피지가 나와서 얘네들이 섞이면서 약산성을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야채나 과일을 먹을 때는 마지막에 헹굴 때는 식초 한두 방울을 넣어서 헹구라고 하는 거는 식초가 산성이잖아요. 해충을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학적 자극에 대한 보호. 여자분들은 폼클렌징으로 세안을 하기 때문에 당김이 별로 없습니다. 이 폼클렌징에는 보습제가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남자분 같은 경우는 비누를 많이 세안을 하잖아요. 우리가 가정집에 있는 비누는 일반적으로 알칼리 성분입니다. 알칼리 비누로 세수를 했을 경우는요, 일시적으로 유분막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피부가 당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2시간 정도가 지나면 피부가 원래의 모양으로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알칼리 중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학적 자극에 대한 보호도 한다. 그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피부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상태, 알칼리 중화 능력, 이 부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서도 출제됩니다. 그리고 물리적 자극에 대한 보호는요, 가볍고 지속적인 마찰은 굳은 살을 만든다. 이것은 각질에서부터 먼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부를 두껍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타를 치거나 그랬을 때 엄지손에 물집이 잡히죠. 그리고서 이게 굳은 살이 되는 이유가 바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피부의 분비와 배출 기능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선은
한샘이라고도 하고 에크린선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땀샘은요, 바로 땀이 분비가 되고요, 체온을 조절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피지선은요, 피지가 분비되는 곳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선과 피지선에서의 물질들이 나와서 우리 피부를 약산성 pH 4.5에서 6.5로 만든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피지선의 특징은요, 우리 피부를 부드럽게 유분막을 만들어줍니다. 이 유분막의 특징은 세균 침투를 방지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부는 또한 흡수 기능을 가졌습니다. 경피 흡수, 강제 흡수로 나뉘는데요. 경피 흡수란 피부의 피지선과 한선을 통해서 흡수되는 것을 경피 흡수라고 하고요. 강제 흡수는 영양물질 같은 거를 피부에 도포했을 때 더 잘 피부 속에 스며들기 위해서 팩을 해준다던가 마스크를 해주면 더 이상 영양물질이 갈 데 없겠죠. 밀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피부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강제 흡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비타민 D 합성. 우리의 피부는요, 자외선 B를 받으면 비타민 D를 만듭니다. 시험에서는요, 우리의 피부는 비타민 A를 만든다, 이렇게 출제가 자주 되거든요. 여러분은 비타민 D를 만든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비타민 D는 구루병을 예방한다. 여기서 보시면 구루병은요, 척추가 등이 휜 것을 말해요. 여기 알파벳 D, 척추 모양처럼 돼 있죠? 척추 모양을 생각하시면서 구루병 예방,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각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피부 중에서요,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게 이 통각이에요. 꼬집거나 때리면 아프죠? 이 통각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감각 기능의 분포를 보시면 이 순서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게 통각점, 촉각점, 냉각점, 그리고 온각점. 온각점이 가장 둔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이 뜨거울 때는 제대로 맛을 못 내요. 그래서 소금도 많이 칠 때도 있고 덜 칠 때도 있고. 왜냐? 온각점이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밀한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장 기능은요, 피부는 수분, 혈액, 영양, 지방 등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피부도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피부의 부속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지샘, 피지선이라고 하는데요. 모낭 중간에 부착된 포도송이 모양이에요. 그리고 우리 피지는요, 하루에 1에서 2g을 분비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피지의 구성 성분을 보시면요, 트리글리세리드가 가장 많다. 그리고 자유지방산, 마지막에 콜레스테롤. 이 구성 성분의 순서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피지는요, 손바닥과 발바닥을 제외한 전신에 분포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독립피지선이라고 있는데요. 독립피지선은 피지 분비가 약한 곳을 말합니다. 즉 눈가나 입술. 그래서 건조할 경우나 추운 겨울에는 입술도 트고 그렇죠. 왜냐? 피지 분비가 약하기 때문에 그만큼 보호막을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눈가 같은 경우는 조금만 피로하거나 주변이 건조하면 잔주름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피지는 또한 피부와 모발에 윤기를 부여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산성 4.5에서 6.5를 유지시켜준다.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한샘, 한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한선은요, 에크린샘, 아포크린샘으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에크린샘은요, 땀샘이라고도 하고 소한선, 그리고 아포크린샘은요, 채취선, 대한샘이라고도 합니다. 이 둘의 특징은 체온을 조절하고요, 세균 침투를 방지하고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에크린샘은요, 실뭉치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특징은 피부로 직접 배출됩니다. 그래서 냄새도 없고요, 색도 없습니다. 여기서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요,
입술을 제외한 전신에 분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손바닥, 발바닥, 이마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땀은요, 하루에 700cc에서 900cc 정도 배출되고요. 나이가 들면 감소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포크린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포크린샘은요, 배출 통로가 모낭에 붙어 있기 때문에요, 유백색 물질로 배출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데요, 특정 부위에 분포되어 있고요, 냄새가 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 겨드랑이, 유두, 그리고 항문, 배꼽.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의 특징, 이 부분 사춘기 이후 발달한다.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아포크린샘은 나이에 영향을 덜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땀이 이상할 정도로 너무 많이 분비되는 것은요, 이러한 현상을 다한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이 저하될 때 혹은 신경계통 질환으로 땀 분비가 감소하는 것을 소한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문에서 마늘 따 써서 다한증,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애취증은 쉽게 말하면 겨드랑이 냄새를 말합니다. 다음은 모발, 채모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발의 특징은요, 자외선으로부터 두피를 보호하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체온 조절을 하며 장식 기능이 있다. 이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가는요, 여러분 피부 밖으로 빠져나온 머리카락 있죠? 그거를 바로 모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모낭은 털주머니 모양, 여기서 낭자가 주머니 낭이거든요. 털주머니 모양으로 모근을 감싸고 있는 부분을 모낭이라고 합니다. 또한 모유들을 보시면요, 모세혈관과 신경이 분포해서요, 영향을 모발에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모근, 임모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도 시험 문제로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포를 느끼거나 추울 때 살이 쭈뼛쭈뼛 쓰죠. 그것은 모낭 옆에 부착된 근육이 있어요. 얘네들이 수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채모들이 꼿꼿이 쓰는 거죠. 이 부분 기모근, 임모근, 이 부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을 아예 통째로 외우세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발의 단면 구조를 보시면요, 모발을 이제 세로로 잘랐어요. 여기 보시면 모발의 바깥에 모표피라고 하고요, 큐티클이라고도 합니다. 여러 겹의 얇은 비늘층으로 덮여 있어요. 그리고 모피질은요, 멜라닌 색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고요. 여러분 시험에서 가끔 출제가 됩니다. 멜라닌 색소는요, 페오멜라닌과 유멜라닌으로 나뉘는데요. 여기서 모발 색이 빨갛거나 노랗거나는 페오멜라닌 색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발이 회색, 금색, 갈색, 검정색으로 보이는 것은요, 바로 유멜라닌 색소의 영향 때문입니다. 모수질은요, 모발의 가운데, 여기는 많은 공기를 함유하고 있고요, 미세 가립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발의 생장 주기. 모발은요, 생장기, 퇴행기, 휴지기가 여러 차례 계속 반복을 하면서 머리가 낳고 빠지고 그렇습니다. 여기 생장기를 보시면요, 아나젠이라고도 하는데요, 전체 모발의 약 90%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속적인 모발의 성장 기간은 3년에서 5년입니다. 여기 모모세포의 분열로 모발이 성장한다. 이 부분 알아두시고요. 다음은 퇴행기. 퇴행기는 카타젠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세포 증식이 멈추면서 채모의 성장이 멈추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모유두와 모구가 분리되는 시기이다. 퇴행기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지기. 휴지기는요, 모낭이 수축되면서 모근이 위로 올라가면서 탈락하는 시기를 말해요. 약 3개월 동안 지속되고요. 전체 모발의 10% 정도가 휴지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모낭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